자신의 재능을 이해하고 시키는 일보다는 자신의 재능에 맞추어 이러는 사람들.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며 회사에 적합한 인재가 되기보다는 전문 영역을 갖추어 업계에 적합한 인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왔다. 위계적인 우리 기업들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필요 없었다.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모두가 평준화되는 한국 대기업 위계 조직. 모두가 각자의 색깔을 내는 실리콘밸리 역할 조직. 누군가를 벤치마킹 한다면 더 이상 구글, 애플, 넷플릭스, 우버, 에어비앤비가 아니다. 혁신의 시대는 등수와 격차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양성과 아이덴티티로 이야기한다. 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2부를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에어비앤비에서 일하시는 미국에서 지금 건너오신 유호연 작가님과 함께 이기적 직원들이 만드는 최고의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일부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네. 지금 한국에서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들,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게 결국은 이런 단계로 가기 위한 좀 어떻게 보면 중간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아프지만 힘겹지만 좀 이렇게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좀 희망을 가지면서 네. 이 방송을 들었었는데 2부에서는 조금 더 조언을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쓴소리를 많이 해주시면 더 신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나의 문제점을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내가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 나는 나만 보고 내 생각만 하니까. 근데 이제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를 다 경험하고 나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알게 된 그런 해안들, 생각들을 책에 잘 담아주셔서 정말 우리 사회와 또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에는 역할 조직과 위계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네. 너무 감동적이고 그걸 보니까 거의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이해가 되네요. 사실 밖에서의 시간 말씀하셨잖아요. 밖에서 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자랑스러운 나라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이렇게 멋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없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도 아니고 유럽이 뭐 우리나라보다 더 멋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나라는 제가 한국인인 게 굉장히 자랑스러울 정도로인데 이제 아직 그 제조업 시대의 사고방식을 이제는 깨어나가는 과정이겠죠? 왜냐하면 처음 오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분열한다 뭐 그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양성의 시대는 분열하는 시대거든요. 그렇죠. 이거 통합하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획일등기면 안 되고. 아니, 저도 정말 저희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에 태어날 거라고 좀 지금도 얘기를 해요. 정말요? 너무 자랑스럽고 좋고요. 그다음에 또 발전할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2016년도 17년도 초까지 우리 촛불 혁명이라고 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찾아봐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진짜. 요즘 홍콩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평화적으로 시위했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홍콩 사태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역할 조직, 위계 조직 얘기 나눴었는데 궁금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책에 보면은 내 일만 하면 된다. 그런 이게 실리콘밸리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정하고 내일이야 이러고 그냥 집에 가서 할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내가 그냥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일하는 거고 같이 공동의 미션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일인데 어떻게 나의 일을 규정을 지을 수가 있고 또 그걸 어떻게 함께 일을 할 수 있는지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넌 이거해, 넌 이거해, 넌 이거해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 가고 싶어. 넌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저쪽으로 바다로 우리 배를 타고 건너가고 싶은데 너는 노졌고 너는 가판 닦고 너는 돛대를 해가 아니라 너 뭐 하고 싶어? 나는 노를 저을게. 난 노 젓는 걸 너무 좋아해. 나는 가판을 할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럼 가판 3명 한다 그러고 노젓게 아무도 없고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일단은 노 젓는 사람을 뽑죠. 실리콘밸리에서는. 노 젓는 걸 너무 하고 싶은 사람을 뽑죠. 그게 전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노 젓는 걸로 커리어를 쌓는 사람을 찾는 거죠. 노 젓는 사람 뽑음 하면은 그 사람은 와서 노만 저으려고 하지 그 사람이 가판을 닦으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는 청소를 하는 사람을 뽑아도 청소 전문가를 뽑는 거지.
뭐 직원을 뽑고선 쟤 못하니까 청소시켜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뽑을 때부터 전문가로 뽑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안 생기고요. 네. 그 팀의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매니저가 뭐 백핸드 하고 싶은 사람, 프론트핸드 하고 싶은 사람 따로따로 뽑지. 뭐 그냥 엔지니어 다 뽑아서 너 누가 백핸드 할래 그러면은 막 뭔 선착순 그게 아니라. 근데 네. 이게 지금 배라는 걸로 너무 단순화해서 얘기해서 그런데 네.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어떤 영역을 정하고 또 어떤 시간적인 타이밍이라든지 네. 그런 뭐 디자인에 대해서도 디자인을 이렇게만 바꿔도 프로그래밍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고 그 굉장히 이제 뭐랄까 상호 협동을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그럴 때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하고 네. 또 업무도 분명히 빈 구석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오버되는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조율을 어떻게 하는지에 그렇죠. 대한 질문. 제가 뭐 이기적이라고 했지만 네. 셀피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뭐 자기만 알고 뭐 자기만 하겠다 뭐 그러면 안 되고 팀을 위해서 기여를 하는데 저의 커리어에 이제 제 모티베이션이 제 커리어에 있다는 뜻이지. 이 제가 일을 하는 모티베이션이 팀에 있지 않고 커리어에 있다는 뜻이지 저만 안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인데 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위해서 굉장히 골을 많이 넣어서 작년에는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려놨잖아요. 팀을 지난 시즌에는. 근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너무 사랑해서 토트넘에 충성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토트넘 맨은 아니죠. 토트넘 맨이 아니죠. 손흥민이죠. 예. 네. 손흥민은 내년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야 몸값 2배 줄게 와 그러면은 당장 갈 거예요. 뭐 고민할 것도 없죠. 토트넘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막 배신할 수 없어요. 뭐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기적이라는 거고 자기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고. 근데 그 사람 손흥민이 경기에서 플레이를 하는데 이타적으로 플레이를 안 하고 자기가 골 넣겠다고 사람들한테 패스도 안 하고 그거는 언프로페셔널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도 다들 협업을 잘 해야 되죠. 이 목표는 나의 커리어지만 그 과정에서 협업은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죠. 그 협업은 나의 커리어를 이루고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수단인 거죠. 그래서 혼자서 일을 하더라도 항상 원격으로 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 회의는 또 계속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야 우리 나 이거 모르겠어 가르쳐줘 아니면 너의 의견은 뭐야 그러면서 계속 소통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거는 늘 있는 일이죠. 그런 도구가 있다고 하던데 커뮤니케이션. 그 실리콘밸리 기업들에는 좀 재밌는 표현으로 버스 팩터라는 게 있어요. 버스 팩터? 버스 팩터. 예. 버스 팩터가 이제 개수라고 번역이 되잖아요. 네네. 버스 개수. 진위 개수가 아니고 버스 개수. 버스 개수는 뭐냐면요. 팀 내에 어떤 정보가 있어요. 뭐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지 하는 거는 뭐 몇 명이 알고 있고 뭐 이게 왜 이렇게 설계가 된 거지 몇 명이 알고 있고 우린 내년에 뭐 할 거지 몇 명이 알고 있고 그 각각의 정보가 몇 명까지 버스에 깔려 죽어야 없어지나가 버스 팩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는데 버스가 사람들을 쳐가지고 한 3명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정보가 다 없어지냐 아니면은 살아남은 한 명이 그 정보를 알고 있냐 그게 버스 팩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고 있는가에 그렇죠. 대한 지수인 예. 거죠. 네. 그러니까 버스 팩터가 1이면은 그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나 아니면 안 돌아가라는. 그냥 그 사람은 휴가도 못 가고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해주고 그러면은 버스 팩터가 2, 3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다큐멘테이션을 해놓으면 문서화를 해서 다 써놓으면 아무나 와서 읽으면 되잖아요. 그 경우에는 버스 팩터가 무한대가 되죠. 그게 최고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다큐멘테이션을 굉장히 강조하고 다큐멘테이션이 퍼포먼스 리뷰에도 같이 들어가죠. 이 버스 팩터가 너무 끔찍하니까 재미는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순화된 표현으로는 로또 팩터라고 해요.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로또를 맞아서 회사에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정보가 없어질까.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굉장히 그 사내 위키피디아가 있다 이런 그쵸. 얘기를 그냥 적었던데 저한테는 굉장히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모든 내용들을 공유하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고 내가 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정돈할수록 그 사람은 일을 잘한 사람이다라고 되는 거. 그러면 근데 우리는 회사에서 나 아니면 안 돼. 뭐 이게 자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없으면 안 돌아가. 진짜 너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안 좋은 사람이다. 네, 나 없으면 네. 회사 안 돌아가는 사람은 잘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아니,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정보 공유를 게을리 했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장에 보면은 어떻게 회사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거 자체도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또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일하는 어떤 큰 회사들과 굉장히 다른데 성과주의와 기여주의라고 또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위계 조직, 역할 조직 이런 말을 만든 것도 그렇고 또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주의와 기여주의는 뭔가요? 예, 뭐 네.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요. 둘 다 사실은 이제 performance based evaluation이죠. 네. 그러니까 성과를 가지고 evaluate 하는데 우리나라의 성과랑 미국에서 얘기하는 성과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기여주의라는 말을 이제 contribution based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성과주의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KPI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획일화된 표준, 아주 공정한 획일화된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네. 그 부작용이 가장 큰 곳이 사실은 저는 교수 사회인 것 같아요. 교수님들을 다 획일화된 기준으로 몇 건 논문했어, 뭐 어떤 학술지에 몇 건이나 냈어, 어느 레벨의 학술지에, 뭐 그리고 그런 걸 쫙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교수라는 직업은 각자의 사람이 전문가고 엄청난 고도의 전문가고 그 퍼포먼스가 그렇게 획일화된 기준으로 정해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큰 연구로 하는 사람은 몇 년 동안 논문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작은 연구로 하는 사람들은 논문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논문을 못 실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굉장히 그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배워 나가는 게 학문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몇 건 논문 냈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에 왜곡이 일어나요. 교수님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밤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 때 쫙 논문을 모아놓고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교수가 되는 순간 쫙 풀어요.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일에 왜곡이 일어나잖아요. 실리콘밸리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죠. 기업에서도 뭐 영업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 영업 실적을 어떻게든 잘 내기 위해서 막 온갖 이상한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할 수 있고, 뭐 사돈의 팔촌 다 동원해서 막, 그래서 이제 막 주변 사람들 괴로워지고. 박지성 선수, 저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박지성 선수가 2010년 11년 시즌에 28경기에 나와서 8골 5도움을 올렸어요. 이거 그 KPI로 보면 굉장히 별로거든요. 공격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수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데 28경기 나와서 8골밖에 못 넣었다고? 그냥 그저 그런 선수네? 라고 했는데, 그거는 성과주의고, 네. 기여주의는 뭐냐면은 너는 우리 미션 이루는데 어떤 기여를 했어? 너는 우리 팀이 승리하는데 어떤 기여를 했어? 라고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각 전문가들의 자신만의 나는 뭐 했어? 라가 주관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강점을 캡처할 수 있어요. 아까 논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지금 큰 연구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논문 안 나오지만, 네, 뭐 30년 장기 프로젝트를 그쵸.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공무원이 평가를 한다면, 그러면은 그 평가는 피어가 알고 있잖아요. 주변의 교수님들,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 뭐 미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 교수님을 보기에는 이 연구 주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학문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좋은 평가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360도 동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축구 선수 박지성 같은 경우도, 박지성이 그렇게 골을 하나도 못 넣고 어시스트도 하나도 못 올렸을 때 맨 오브 매치, 그 경기 최고의 선수로 선정이 됐어요. 그 최고 선수로 선정된 이유가 뭐냐? 골은 안 들어갔지만 뭐 어시스트가 그러니까 막 패스가 훌륭했고 공간 창출 능력이 막 뛰어났고 막 움직임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최고의 선수였다. 이거를 KPI로 어떻게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주관적으로 판단하니까 팀 승리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가 되는 거죠. 실리콘밸리 기업들에서 제가 엔지니어로서 이야기할 때도 나는 코드 줄수로는 몇 줄 안 썼는데 이 설계를 다 내가 했어. 그러면 성과가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코드를 안 썼다고 해서 벌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KPI로 하면 그런 거 잡기가 너무 어렵죠. 저는 여기 책에 나오는 118페이지에 나오는 이걸 읽고 되게 신선했어요. 회사에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네. 그래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1번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 두세 개는 무엇입니까? 2번 자신은 레벨에 비추어 지난 6개월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5단계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3번이 당신의 일이 팀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나요? 5단계로 이제 자기가 평가를 스스로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우에서는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관 중에서 가장 잘 실천한 것은 무엇입니까? 2번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관 중 더 잘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다음 마지막 평가 양식에는 그로스, 이제 성장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1번 당신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2번 다음 6개월 동안에 반드시 이루거나 성장하고 싶은 영역을 한 가지만 고르면 어떤 것인가요?를 작성을 해서 회사에 낸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동료를 서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하는 것도 친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좀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율을 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네.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성장할 건지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네. 그거를 서로 내고 그게 연봉이나 그다음에 그 뭐 승진에 네. 바로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승진은 제가 뭐 4레벨, 4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3, 4, 5, 6, 7, 8레벨이 있거든요. 3레벨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4레벨이다. 그럼 얘가 5레벨로 올라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얘가 5레벨 역할을 하고 있어야 돼요. 미리. 네. 이미 하고 있으면은 타이틀을 5레벨로 맞춰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얘가 5레벨을 하고 있다라는. 얘는 실력이 뛰어나고 아주 뭐 머리가 똑똑해요.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실제로 5레벨의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나는 5레벨 수준에 맞춰서 코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코드 리뷰는 이렇게 하고 있고 설계 참여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쓰면은 동료들이 얘는 설계에 큰 도움이 됐고 얘는 뭐 코드는 많이 쓰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팀에 큰 기여가 됐어라고 동료들이 얘기를 해주고. 네. 그럼 매니저가 나중에 총 종합적으로 모아서 매니저도 그 커미티가 있어요. 프로모션 커미티라고 해서 그 승진 심사하는 매니저들끼리의 모임이 있어요. 거기 가서 싸워야 돼요. 얘가 이렇게 잘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L5로서 자격이 있어. 레벨 5로서 자격이 있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랑 저 엔지니어랑 매니저랑 같이 해서 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이제 증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이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책에서 보는 실리콘밸리는 너무 이상적이에요. 예. 그래서 뭐 약간 힘든 비애는 없나요? 실리콘밸리에 뭔가 슬픈 그런 그림들은 없나요? 실리콘밸리의 슬픈 그림이라고 하면 일단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특히 제일 불쌍한 거 선생님들이에요.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의 물가는 미국에서 거의 다른 나라 수준이에요. 여긴 연봉이 억대고 다른 데는 뭐 이렇게 뭐 4천만 원, 8천만 원 뭐 그러는데 여기는 대졸 초봉 2억 뭐 그러니까 말도 안 돼요. 근데 공무원 선생님들은 여기만 연봉을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라고 하여. 네. 네. 실리콘밸리에서 연봉 8만 달러, 그러니까 8천만 우리 원. 8천만 원에서 네, 1억 정도 9천만 원. 되겠죠? 네네네. 빈곤층이라 그래요. 삶이 영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월세가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 정도 되면은 이제 막 애도 둘 있고 뭐 그러면은 애 둘을 데이케어 그 타가소나 뭐 유아원 같은 데 보내면은 애 둘 보내면 한 4,000불에서 6,000불까지 나와요. 그러면 집값 뭐 400만 원 되고 애 유치원 800만 원, 600만 원 되고 그럼 1,000만 원이네. 월급이 800만 원인데, 예, 그렇게 되는 거죠. 회사 내의 비애가 궁금해요. 회사 내에서. 네, 회사 내에서의 비애는 비애랄까? 없어요? 예, 없는 게 이거를 내가 뭐 다른 애들이 나보다 위로 올라갔어. 나보다 10년 어린 애들이 나보다 위로 올라갔어. 그게 슬퍼. 그거를 이제 퍼스널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막 내가 그걸 막 자괴감 느끼고 막 그러면은 패배감, 슬프겠죠? 근데 그거는 걔는 걔고 나는 나고 우리가 무슨 김연아가 금메달 딴다고 우리가 뭐 억울해하지 않잖아요.
부러워하긴 해요. 너무 멋져, 너무 멋져. 네. 걔는 걔고 나는 나지. 뭐 내가 자괴감 느끼고 그럴 필요 없잖아. 난 스케이트를 왜 이렇게 못할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걔는 스케이터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니까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비애를 느낄 필요가 없죠. 그럼 이렇게 동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정말로 솔직하게. 네,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누구한테 한마디 하는 것도 되게 눈치 보고 한마디 들은 거 가지고 거의 막 이렇게 꽁꽁 싸안고 울고 그런 문화가 있는데 어때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컨텍스트 헤비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 컨텍스트 헤비라는 게 한마디 하면 열을 알아듣는. 네네. 그렇죠? 다 눈빛 하나로 다 소통이 되는 그런 문화인데 다문화인 상황에서 쟤는 아프리카에서 왔고 쟤는 유럽에서 왔고 얘는 일본에서 왔고 근데 눈빛 하나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치.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게 최악의 상태예요. 그럼 9가지 오해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말을 했는데 저리 가라고 하면은 go there 하면은 저쪽으로 가라는 뜻이지 너 거기 있지 말란 뜻도 아니고 네가 거기서 짜증나라는 뜻도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리 가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go there 그러면 I'm sorry 그러면 왜 난 너를 공격할 의도가 없어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떤 평가를 받아요? 후연 작가님은? 궁금해요. 제가 이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퍼스널 얘기지만 지난번에 평가가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정말요? 왜요? 팀을 바꾸는 상황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뭐 그 레벨에 맞춰서 잘했다 나왔다 지난번에는 되게 못했다. 되게 못했다는 그게 되게 못한 거예요. 그 정도면. 팀을 바꾸는 상황에서 이전 팀에 있던 걸 내가 깔끔하게 끊고 새 팀의 일을 확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전 팀에 제가 너무 많은 거를 감당을 했는데 한국인의 마인드셋으로 계속 일이 오잖아요. 야 여기도 문제가 생겼어. 여기도 문제. 내가 딱 끊고 안 해야 되는데 계속 해준 거야. 나는 내 옛날에 나의 그 소중한 내가 만들었던 그 서비스를 그치. 완벽하게 만들고 나가겠어 그러면서 그걸 계속 한 거예요. 그럼 새 팀에서 계속 일을 받아오는데 저는 그럼 막 이제 이건 밤에 하고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너 이거 시켰는데 왜 이거 내가 요청했는데 왜 답을 이렇게 늦게 줘 뭐 이제 그러면서 프로액티브하지 않고 뭐 그리고 이제 매니저들하고 소통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소통을 명확하게 안 했다. 이 팀 거 끝냈다 그랬는데 안 끝났다. 새 팀 거 100% 하겠다 그랬는데 안 됐다. 그래서 되게 평가가 안 좋게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팀을 옮겼어요. 잘린 거예요? 네? 그 팀에서. 그 팀에서 잘린 건 아니고 분위기 안 좋게 저희 나왔죠. 네. 그 팀에서 그 매니저랑 같이 다시 워크아웃해서 다시 신뢰를 쌓아서 올라가느냐 아니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딴 팀 가서 새로 시작하느냐 그 기로에서 저는 이제 이 프로젝트도 사실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새 팀에 가버린 거죠. 그럴 때 괜찮았어요? 그럴 때 스트레스는 어때요?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거 굉장히 힘들었죠. 너무 억울하죠. 나는 진짜 헌신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옛날 팀에 나는 정말 책임감 있게 내가 만든 프로덕트를 다 만들고 싶어서 막 되게 열심히 했는데 평가가 막 안 알아주고 네가 여기서 제대로 딱 끊지 못해가지고 그럼 못했잖아. 여전히 문화적인 어떤 다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일 수 있겠네요. 지금 겪은 게. 그렇죠.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둬라. 뭐 이러면서 끝까지 정리해라. 이러잖아요. 옮겨간 전 팀장이 계속 와서 일을 해주길 바래.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제대로 소통을 못 해냈다. 저는 소통은 매니저들이 해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매니저들이 해줘야 다른 팀에서도 해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야 네가 시니어 엔지니어 정도 됐으면 네가 소통을 해야지. 그것도 너의 퍼포먼스 중에 일부야라고 하니까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네요. 평가를 받는 쪽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긴 하겠네요. 스타일이라고 하면. 근데 이게 조금 스트레스가 어쩌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 회사에서 잘리면은 평판도 안 좋아지고 정말 끝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같은 업계가 굉장히 좁으니까 쟤 저기서 그냥 그렇게 나왔잖아 안 좋은 일로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인재풀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보고 그렇죠.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른 점이다라고 느꼈었는데. 그러니까
저 팀에서 잘렸어. 쟤는 그러면 쟤는 막 사회부적응자야. 뭐 그게 아니라 쟤는 단체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야. 뭐 조직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쟤는 저 매니저랑 안 맞았던 것 같아. 쟤는 저 프로젝트랑 안 맞았나 봐. 근데 실력은 검증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쟤를 채워야지가 돼서 잘리면 줄을 서요 회사들이. 그렇지. 대여가 나왔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손흥민이 감독하고 싸워가지고서는 시장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팀에서 나와버린. 그럼 손흥민 좀 이상한가 봐. 이렇게 아무도 얘기하지 그렇죠. 않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런데 그냥 데려오는 건 아니죠. 그럼 우리 팀하고 맞는지 테스트를 하고 매니저랑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긴 그 인터뷰 과정을 거쳐서 뽑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회사에서 정확하게 필요로 하는 분야가 이거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뽑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워낙 또 올라운드 플레이어들을 선호하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선 재밌는 게 자아가 없으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면 취업이 안 돼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직무 기술서 영어로 job description을 신경도 안 쓰잖아요. 직무 기술서 쫙 있으면은 뭐 결국은 근면성실이잖아요. 그냥 어떻게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는 정말 예의 바르고 뭐 자세가 똑바르고 항상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인재입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job description에 뭐라고 써있든 간에 항상 배우는 자세로 내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채우겠습니다. 근데 실리콘밸리에 입사할 때는 잡 디스크립션에 자바 몇 년 이상 뭐 이렇게 쫙 나오고 이제 뭐 이거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제가 그걸 쫙 보고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딱 체크해서 이 잡 디스크립션에 내가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인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나를 알고 내 커리어를 알아야 돼요. 내 커리어를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이거에 딱 맞는 사람이야 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자아를 아는 거죠. 그래야 자아 실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너무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실리콘밸리의 팀에서 전 세계 사람들하고 제가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너 뭐 좋아해? 너 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대답하는 거에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들이에요. 아, 중국 사람도 비슷해요? 네. 중국 사람들은 좀 더 심하죠. 더 심해. 네.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위계적인 문화가 아직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완전히 많이 변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다시 국가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사회가 청소년들한테 하는 폭력 중에 두 가지 폭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사춘기를 거세하는 거예요. 사춘기를 못 겪게 하는 거예요. 공부해라고 하면서. 두 번째는 운동을 안 시키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뭐 친구들하고 축구하는데 여자들이 훨씬 잘하는 거예요. 저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남자애들이 더 잘하죠. 그다음 여자애들인데 제가 그 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애들은 축구를 아예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공만 막 쫓아다녀. 네. 그래서 이게 평생 가는 체력인데. 그러네. 아니 그게 백인이 원래 타고나서 때부터 우월해서가 아니거든요.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 굉장히 그 한국 사람들 미국에서 자라는 애들 굉장히 운동 잘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특히 여자들한테 운동을 전혀 안 시키잖아요. 그거 평생 가는 체력인데.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사춘기를 안 겪었기 때문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그렇죠. 자아 실현을 해야 되는데 자아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없어. 맞아요. 그럼 또 뭐 해야 돼? 그래서 사실 그게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밀레니얼 현상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우리나라 밀레니얼 세대가 상실의 시대라고 옛날 책 기억나시죠? 무라카미 하루키 상실의 시대. 예, 그게 이제 일본에서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 그 상실의 시대가 뭐냐면 산업화 시대가 끝나면서 산업화 시대의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이 자아 실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산업화 시대에 뭐 옛날에 빈곤의 시대, 그 메슬로우의 피라미드 아시죠? 네. 빈곤의 시대에는 뭐 생리적 욕구, 막 안전의 욕구가 되게 중요했어요. 우리 어른들은 그거를 이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채울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돈이에요. 돈 있으면 굶어 죽지 않고 돈 있으면 따뜻한 집에 살 수 있어요. 돈 하는 세대가 생겨요. 그 다음에는 사랑과 소속을 강조하는 우리 가정이 중요해. 뭐 그런 세대가 생겨요. 그럼 이제 어른들 이걸 쫙 종합을 해보면 야 네가 돈 벌어서 나중에 좋은 가정이 있고서
그리고 네가 열심히 해서 사회에 진출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면 네 인생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 4단계까지 다 차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게 자아실현이죠. 근데 어른들은 자아실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굶어 죽는데 무슨 자아실현이. 소속감을 못 느끼고 애정을 못 느끼는데 무슨 자아실현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모든 게 채워진 상태로 나온 거예요. 근데 상실의 시대는 게 뭐 자아가 없는 거예요. 자아실현을 해야 되는데 나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이미 다 찼는데 난 자아실현을 하고 싶은데 본능적으로 걔네가 뭐 뛰어나게 뭐 앞서가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풍족하게 태어난 풍족하게 거죠. 태어났는데 네. 자아실현 해야 되는데 자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자아실현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의 최초거든요. 그 대중이 자아실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그래서 최초로 대중이 행복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리고 그게 지금 세대는 안타깝게도 자아를 생각할 수 없는 교육 환경에서 자란 세대지만 다음 세대는 자아를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커리어를 생각하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제가 무슨 성각자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애들은 다 그렇게 살거든요. 미국 애들 이런 체제가 한 50년째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찾아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제가 강연을 계속 하면서도 네. 이번에 와가지고 지금은 네다섯 번째 강연인데 강연 내내 주제가 그거였어요. 난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데 나는 자아가 없어요. 나는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속상한 게 자아는 사춘기 때 찾는 거고 고등학교 때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중2 때부터.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30대 그걸 찾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중학교 때는 이 일 저 일 하고 사고 치고 그래도 리스크가 없잖아요. 30대 직장인이 이 일 저 일 하고 사고 치면은 리스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트렌드 코리아를 저번 시간에 다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키워드가 업글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는 걸로는 내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커리어가 안 쌓이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냥 각자 도생으로 내가 업그레이드를 어떻게든 내 가치를 찾거나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걸 찾아 헤매이는 그런 게 트렌드가 되고 있다. 그래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나를 찾아보려고, 나를 성장시켜 보려고 애써 보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우리가 자아 실현과 뭐 그런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자신을 채찍질하고 어른들이 혼내고 나를 협박하고 그러잖아요. 너 대학 못 가면 큰일 난다. 뭐 그러고 왜 그랬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왜 협박으로 사람들을 동기부여를 해야 했을까요? 그걸 이번에 처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왜 우리 사회는 어렸을 때부터 왜 이렇게 혼내고 왜 동기부여를 그렇게 해야 됐을까?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게 각자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어야 야 네가 이거 하면 네가 가고 싶은 방향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어 라고 해야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고 싶은 방향이 없으면 뭔 소리를 해도 동기부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아가 없다는 게 가고 싶은 방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고 싶은 방향이 없는 사람을 저쪽으로 보내려면은 때려서 보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유현 작가님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저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도 뭐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부모님한테 배운 건지 아니면 제가 뭐 교회에서 배운 건지 어디서 배운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 인생의 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지 말고 방향을 정하고 걸어가자. 목표와 방향은 굉장히 달라요.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면은 제 처음에 목표는 영문과 교수가 되는 거였어요. 그럼 제가 영문과 교수가 되기 위해서 뭐 대학원 가고 박사 가고 그래서 영문과 교수가 되려고 막 달려가고 그 중에서 막 그 과정에서 문헌정보학이라는 더 재밌어 보이는 학문이 있네? 아니야, 내 목표는 영문과 교수야. 실리콘밸리에서 연락이 왔네? 아니야, 내 목표는 영문과 교수야. 한 번 시작한 건 끝을 내야 돼. 그리고 영문과 교수를 향해서 막 달려갔어요. 근데 딱 교수가 딱 되려고 했는데 임용이 안 돼요. 그럼 얼마나 좌절감이 느껴지겠어요. 내 목표를 향해 이렇게 달려왔는데.
근데 방향을 놓고 걸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연구가 교수를 향한 방향으로 가야지. 그런데 문헌정보학도 재밌어 보이네. 그럼 방향은 대충 맞으니까 이쪽으로 가볼까? 그래도 약간 좀 이제 약간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럼 그 저쪽으로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향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연락이 왔네. 돈도 잘 준대고. 근데 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은 박사를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지. 그렇게 되는데 방향을 가지고 와서 여기가 난데 더? 걸어가는 사람은 여기 뭐 저 개울에서 한번 쉬기도 하고 뭐 도시락도 까먹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리콘밸리까지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쪽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쓰고 고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야 이거 우리나라가 일본에 잃어버린 28년 지금 28년째인 것 같은데 예 그거를 벗어날 수 있고 혁신의 시대로 갈 수 있는 기로에 서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전 대중이 행복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이거 떠들어야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게 또 제 방향이 된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휴가 써가면서 떠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다양한 네. 의사 이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사고 방식이 가능한 분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트렌드 콜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기도 했었고 이 책에도 나오긴 하는데 이거 말씀해 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워터폴 방식하고 이제 에자일 방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한번 비교해 주시면 아마 사람들이 의사결정하거나 뭐 네. 업무를 진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에자일 하면은 대기업에서 잘 오해하시는 분들은 네. 사람이 에자일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잽싸게, 재빠르게. 네. 에자일이 이렇게 재빠르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에자일한 게 아니고 제품이 에자일한 거죠. 네. 그래서 제품이 계속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짧은 사이클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조금 내보고 아예 별로 안 좋아하네 그럼 또 바꾸고 아니면 좋아하네 그럼 이쪽을 더 강화하고 그러려면 항상 데이터가 중요하고 네. 그래서 데이터를 항상 모으고 그 유저 데이터를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제 워터폴 방식은 뭐냐면 옛날에 제조업은 뭐 옛날이 아니고 현재지만 제조업은 네. 예. 뭐 냉장고를 만드는데 뭐 기획 쫙 해가지고 아니면 뭐 탱크를 만든다 설계 쫙 해서 쫙 구현해서 시장에 한 몇 년에 한 번씩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에자일은 짧게 계속 시장에 내서 반응을 보면서 바꿔간다. 이건 소프트웨어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소프트웨어적 특성을 가진 사업들도 되게 많아요. 뭐 보험을 설계한다든가 아니면 금융상품 뭐 아니면 여러 가지가 시장의 반응을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빅데이터고 항상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봐가면서 제품을 진화시키는 게 에자일 방식이죠. 네, 저는 에자일 방식에서 중요한 게 이제 그 미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일론 머스크의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전기차 나와서 막 팔고 있는데 사는 네. 사람도 한국에도 있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차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설명을 해주시면 에자일 방식으로 예, 설명을 예.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위계 조직의 방식은 아마 자동차 회사를 만들면 그런 거죠. 우리는 회사는 전기차를 만들어서 시장 점유율 1위가 돼서 최고의 전기차를 만들자. 고객 만족 전기차를 만들자. 근데 일론 머스크의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안 팔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회사가 딱 했는데 ROI가 안 나와요. 그냥 사업 접어.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을 쫓아가면은 전기차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혁신은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혁신적이잖아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의 미션은 세계 최고의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석탄 연료를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환경을 계속 오염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이 안 되니까.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 태양광 발전을 하면 나오는 게 전기밖에 없으니까 전기로 차를 굴릴 수 있도록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그러다가 지구가 망해버리면 환경 오염 때문에 망해버리면 화성으로 도망가자. 그래서 스페이스X까지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이 큰 미션이 있잖아요. 그 미션을 이루는데 만약에 전기차가 안 팔려요. 그래서 막 손해가 막 일어나요. 돈을 쫓아가는 회사에서는 그냥 사업 빨리 접어야 되는 거죠. 근데 미션을 쫓아가는 과정에서는 전기차 이게 있어야만 하잖아요. 내 미션을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막 때려 박더라도 내 미션을 위해서 필요한 이건 풀어야 되는 숙제일 뿐이지 접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실패랄까요? 그러니까 어떤 한 미션을
에너지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미션으로 가기 위해서 실패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웬 화성? 화성으로 가려다가 뭐 다 망가지고 정말 수조억대 그런 뭐 투자 금액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게 금융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 우리 문제가 아니고 금융의 역할이 크다. 그런 얘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어. 예를 들어. 그런데 투자를 받았는데 뭐 약간 실패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렇죠. 이제 엔젤 인베스트먼트 요즘은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그래, 엔젤 인베스트먼트가 아니고 이제 대출 개념으로 엔젤 인베스트지만 네가 수익을 못 내면 우리한테 돈을 갚아 뭐 그렇게 된다든가. 그냥 대출이죠, 사실은. 신용불량자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기업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팔았을 때도 미국과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100% 주식을 사서 리퀴데이션이라 그러는데 회사를 없애버리죠. 그리고 주식을 다 돈으로 사서 그 직원들이 전 직원이 다 떼부자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경영권을 사서 51%만 사줘요. 그럼 대부분 CEO한테만 주식을 사주고 나머지 직원들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그럼 스타트업에 그렇게 막 리스크를 짊어지고 뛰어들 필요가 없는 거죠, 아예. 그리고 그 실리콘밸리에서는 막 100배, 1000배, 10,000배 수익이 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100배 나기도 힘들어요. 시장 규모도 작고 돈이 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 대기업과 벤처 캐피털에 있어요. 이 시장이 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선택을 한다는 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내가 게임을 사는데 500원짜리 앱 다운 받아서 뭐 5,000원짜리 앱을 다운을 받아서 해보고 싶은데 돈이 많으면 5,000원짜리 할 수 있죠. 내가 지갑에 2만 원밖에 없어요. 5,000원짜리 게임을 어떻게 사겠어요? 돈 아까워서. 근데 내가 한 100만 원 있어요. 5,000원짜리 뭐 살 수도 있죠. 이렇게 뭐 한 몇 시간 재밌기 위해서.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제가 미국의 이제 게임 회사 PM으로 일하던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저 테스트를 해보면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 게임에서 지금 7달러를 나한테 과금을 했는데 내가 한 30시간 정도 즐거웠단 말이야? 그럼 7달러 내면 싼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돈 안 내려고 그러고 그 게임 회사들은 어떻게든 돈 내게 만들려고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월드와이드한 그런 서비스를 하면 사실 그런 게 문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뭔가 세계적인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다양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다양성이라는 문제는 실리콘밸리에서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뭐 여성의 숫자를 늘려야 된다. 뭐 여성의 숫자를 어떻게 억지로 늘려요? 뭐 히스패닉, 흑인의 숫자를 늘려야 된다. 그거 뭐 억지로 뭐 히스패닉 때문에 찾아다녀서 뭐 하는 거냐. 이제 그런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인구 구성과 회사 구성이 맞아야 된다. 뭐 어떻게 그렇게 돼요? 뭐 그런 불합리하다 뭐 그러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제가 정말 오랫동안 다양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실리콘밸리 그리다를 쓸 때도 다양성에 대한 챕터가 있는데 좀 빈약해요. 왜냐하면 뭐 우리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의 CEO의 몇 %가 이민자 출신이다. 그러니까 이민자를 받아야 된다.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끝이 나는데 저도 소수자고, 그렇죠? 우리 팀에서 이제 다 보면 진짜 다 외국인이에요. 근데 이 외국인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재능이 뛰어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쟤는 동유럽에서 왔고 쟤는 뭐 아랍에서 왔고 그러니까 쟤는 백인보다 못할 거야. 뭐 그러면서 얘는 안 쓴다.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손흥민은 한국 사람이니까 아시아인들 별로야. 쓰지 마. 그런 편견을 가지고 안 쓴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제가 한국인으로서 일을 하는데 막 되게 막 미국인 척을 해야 돼요. 한국적인 모든 가치관을 버리고 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제가 만약에 기독교인인데 거기 가면 미국에 가면은 막 불교 어느 회사 가면 불교인처럼 해야 돼요. 종교를 버려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리고 막 동성애자인데 이성애자인 척을 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퍼포먼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나로서 일할 수 있는 그게 결국은
세계 최고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죠. 아시아인이 백인처럼 일하지 않아도 되고, 영어 못하는 사람이 영어 잘하는 사람처럼 일하지 않아도 되고,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처럼 일하지 않아도 되고, 여자가 남자처럼 일하지 않아도 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운동 잘하는 사람처럼 일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각자의 특성을 알아서 쓰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게 다양성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야, 내가 저 나라 가면 종교적으로 핍박을 당할 거야. 되게 무시당하면서 살 거야. 막 영어 못한다고 되게 무시할 거야. 그런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그러니까 그게 강점이에요. 그게 원동력이에요. 전 세계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다 끌어모으니까. 그런 궁금한 게 싸이월드는 왜 실패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싸이월드를 만드셨던 분도 뭐 만나 뵙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도 있어요? 네, 있죠. 근데 네. 지금 이제 좀 사업이 잘 이렇게 왜냐하면 제일 먼저 시작한 그런 커뮤니티랄까요? 그런 플랫폼인데 그런 네. 개인화된 그런 플랫폼이었는데 막 중국 진출도 한다 그러고 그랬었어요. 근데 미국 진출도 했었어요. 예, 잘 안 됐죠. 그래서 근데 또 페이스북이라는 게 어쩌면 비슷한 개념일 수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네네. 싸이월드를 2006년, 7년 정도 쓰고 있었죠. 그때 미국 친구들하고 야, 그땐 페이스북이 없을 때니까 야, 싸이월드라는 게 있어. 네가 오면은 내 사진도 쫙 볼 수 있고. 그래서 걔네들이 미국 서버에 가입을 했어요. 미국 서버랑 한국 서버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아 정말 그랬었구나. 왜냐하면 한국은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본인 인증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 애들은 그게 안 되고 이메일 하나로 다 거의 네. 되잖아요. 네. 한국은 미니홈피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미국 애들은 좋아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미니홈피를 없앴어요.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너무 다르고 글로벌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아니고 심지어 서버끼리도 떨어져 있으면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도 아니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글로벌하게 쫙 밀고 들어왔을 때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거죠. 제가 본 시각에서는 그래요. 다르네요. 역시 바로 그냥 분석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그 일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뭐 그 프랑스는 낙농업이 발달한 나라고 독일은 약간 하이테크의 그런 뭐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고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갖게 되는데 자기만의 어떤 그 강점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갖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BTS가 있다고 해서 되게 좋기도 하지만 그거밖에 없으면 안 되는데 라는 위기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아직 시작 단계지만 방향성 같은 게 혹시 느껴지는 게 있나요? 네, 일단 스타트업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대부분 패스트 팔로워들만 살아남아 있죠. 지금은 진짜 새로운 거 만드는 회사들은 없잖아요. 근데 진짜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겠죠. 진짜 새로운 걸 만들면 좋은 게 뭐냐면은 독점 시장이 생겨요.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우버 다 독점하는 회사들이잖아요. 자본주의에서 제일 좋은 게 독점이고 법으로 막고 있는 게 독점이죠. 근데 처음 만든 거는 독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애플, 아이폰도 거의 독점이었고 처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전 세계의 돈을 끌어모으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K-팝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는 정말 근데 이 새로운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가 뭐 투자를 하고 뭐 기술 뭐 블록체인에 투자하고 그거에서 되는 게 아니라 야 아무거나 다 해봐. 그리고 실패하면은 또 딴 것도 해보고 맘대로 해봐. 그 사회 그 정부가 해야 되는 거는 이 네가 실패를 해도 빈곤층이 되지는 않아. 노숙자가 되지는 않고 신용불량자가 되지는 않게 할 거야. 그것만 하면 돼요. 어디 뭐 저기 블록체인 기업 업체에다 돈 주고 AI 업체에 돈 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사회 기반 시스템만 딱 만들어 놓고 안전망만 만들어 놓고 아무거나 해봐. 그 중에 뭐가 될지는 몰라요. 블록체인 가지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AI 가지고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의 뭔가가 갑자기 만들어졌는데 진짜 운 좋게 전 세계가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템을 했는데 이 회사는 한국에서 끝났고 이 회사는 글로벌하게 먹혔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뭐 이름이 좋아서 그랬나? 뭐 로고가 좋아서 그랬나? 아니면 뭐 UX가 좋아서 그랬나? 데이터를 잘 모아서 그랬나? 몰라요. 근데 다양하게 하면서 이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살아남는 애들만 하는 거죠. 그게 다양성에 기반한 진화 모델이에요. 진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양한 개체가 쫙 있고 그중에 살아남는 놈만 살아남아서 살아남는 애들끼리 점점 더 좋은 유전자를 만들어서 진화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진화 모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뭐가 잘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이제 야
4차 산업혁명 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지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랄까요? 뭘 하고 싶냐면 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지금 한국에 짧은 시간 와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오신 건데 지금 제가 놓치거나 꼭 해야 되는 얘기가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포스트 모르템이라는 게 실리콘밸리 혁신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포스트 모르템이라는 게 뭐냐? 포스트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디 뒤에란 뜻이잖아요. 모르템은 죽음이란 뜻이에요. 죽음 후, 사후 부검이란 뜻이에요. 그 포스트 모르템이 뭐냐면 심할서예요. 뭔가 사고를 쳤으면 얘가 왜 죽었나 하고 열어보는 것처럼 심할서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일이 있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발견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회사에서 버그를 만들어서 $20,000가 날아간 적이 있어요. $20,000를 막 전 세계에 있는 호스트 통장에 막 꽂은 거예요. 와우. 조그맣게 쪼개서. 네. 이게 한 번에 갔으면 찾아올 수라도 있지. 호스트한테 전화해서 야 다시 보내줘라고 할 수나 있지. 한번 수백 명한테 막 쫙 간 거예요. 이게 달러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걸 파운드로 해서 다 보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한국 원화가 아니어서 다행이죠. 한국 원화는 1,000대 1이잖아요. 한 번 그런 일도 있었어요. 100만 원 보내려고 그랬는데 $10,000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10억이 나 에어비앤비한테 100만 원 받을 거였는데 통장에 10억이 찍히는 거예요. 언론 인출해서 그냥 예, 정정을 해버리면. 그러니까요. 나는 모르세. 다행히 페이팔을 통해서 보내서 다시 가져올 수 있었어요. 뭐 그런 사고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저도 그 중에 하나 걸려가지고 $20,000를 잃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 밤새 너무 이불킥을 했죠. 와, 나 이거 진짜 부주의하게 해서 막 너무 진짜 큰일 났다. 그래서 밤새 이불킥을 하고 있다가 아침에 가서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매니저야, 나 $20,000 날린 것 같아. 그랬더니 매니저가 그럼 포스트모르템을 쓰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왜 이런 버그를 만들었고 어쩌다 만들었고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버그를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고 다시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쫙 써서 다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테스트를 항상 넣어서 어떤 사람이 이거를 버그를 만들려고 하면 이 테스트가 자동으로 떠서 이제 경고를 막 주는 그래서 그 코드를 멀지를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코드를 업로드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쫙 리포트를 썼어요. 그 리포트를 보내려고 딱 하는데 옆에 딱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전 직원에게 이메일이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에게 제가 $20,000를 날린 사람이라는 거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이 다 들죠. 나 이거 승진해도 문제가 되겠고 나는 부주의한 엔지니어로 찍히겠고 나 망했구나. 네, 별명이 이만불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망했구나. 네네. 와, 그래서 근데 뭐 보내야 되니까 보냈어요. 근데 답장이 오기 시작하는데 전체 이메일이니까 전체 답장이 오는데 첫 답장이 이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날 매기는 건가? 고맙다니. $20,000 날렸다는데. 근데 계속 답장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포스트모르템 써주고 책임져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나 $20,000 메꾼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책임을 졌다는 거지? 날라갔는데? 근데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덕분에 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돼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문제를 자세하게 조사해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가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포스트모르템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러니까 죽었으면 사후 부검을 해야 되는데 부검을 안 해서 얘가 좀비가 돼서 다시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사후 부검을 해줘서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게 해줘서 고맙다. 근데 위계 조직에서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계 조직에서 제가 2만 불을 날렸어요. 2천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가서는 과장님, 부장님한테 가서는 갑자기 뭐 자기 본부장님이 옷을 벗고 뭐 이제 그런 일이 생기죠. 책임자가 있어야죠. 네, 책임자가 막 저 위에 가서 갑자기 막 책임자가 있고. 그러면 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은 뭘까요? 덮는 거죠. 제 선에서 덮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제가 안 덮어도 어차피 과장님이 덮으시겠죠.
안 그러면 부장님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래서 덮다 보면 어떻게 되냐. 야, 우리 저기 $20,000 날렸는데 우리 팀한테만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딴 팀한테 얘기하지 마. 너네들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버그를 만들면 $20,000가 날아갈 수가 있고, 앞으로 네가 잘못하면 뭐 지금 $20,000가 다행인 줄 알아. 뭐 수십만 달러가 날아갈 수 있어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하는 거죠. 이건 흡사 어떤 상황이냐 하면 길에 맨홀 뚜껑이 열려서 사람이 빠졌어요. 그럼 빨리 가서 맨홀 뚜껑을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맨홀 뚜껑을 닫다 보면 사람들한테 내가 이 맨홀 뚜껑을 열어놨어요라는 게 걸리기 싫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앞에다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갈 때 조심해, 갈 때 조심해, 갈 때 조심해.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신경 써서 걸어야 되죠. 근데 이런 사고가 한 10번 일어났어요. 맨홀 뚜껑이 10개 있어요. 그거를 다 조심스럽게 하다 보면은 전체 엔지니어링의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코드 한 줄 쓰는데 10가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맨날. 근데 포스트모르템을 통해서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놓으면 제가 대충 생각 안 하고 써도 시스템이 딱 막히는 거예요. 야, 이 에러 있고, 이 에러 있고, 이 에러 있고, 이 에러 있어. 그러면 제가 다 고쳐서 하면은 되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코딩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빨리 되는 거죠. 안정적이네요. 안정적이고. 네. 네. 그래서 그 포스트모르템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 사실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돈 버는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해서도 예.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면서 책임을 지는 문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책임지는 게 네. 누구 옷 벗는 거나 그러니까요. 누구 돈 메꾸는 거나 그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다시 재발 방지를 하는 게 책임을 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리 무너지고 뭐 백화점 무너지고 배에서 사고 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지? 그러니까 책임졌지? 여기도 문구에 생각해보면. 나오지만 실수는 공유하되 비난하지 않는 철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고 저희는 그렇죠. 무조건 책임질 사람부터 찾아요. 비난할 네. 사람 네. 나와. 비난받을 사람 대표 아니, 누구야? 비난은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책임을 누가 져야 돼. 그렇죠. 그래야 그렇죠. 끝이 나요. 옷 벗을 이 사람 사건은. 누구야? 이렇게 되는 그 거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책임지냐로 끝나거든요. 항상 귀결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슬픈 일이지만 우리 알고 있잖아요. 세월호를 제대로 포스트모르템을 하지 않고 한 사람한테 유병헌이라는 어떤 가상의 인물에 가까운 사람한테 그러니까 뭐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그냥 다 블레임을 몰아버리려고 시도를 하다가 정권까지 무너지는 상태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사실 이건 정권 차원에서 사실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정권 차원에서. 맞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듭시다라고 했으면 참 슬프지만 우리 함께 이 국난을 극복합시다가 됐을 텐데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예책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노만 쌓이고 시스템은 고쳐지지 않고. 네, 그래서 그렇게 고쳐지면 훨씬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겠네요. 여러 방면에서. 네. 네. 이 책이 사실은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도 있는 책이지만 이 책은 우리나라 구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 키우는 분들도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제 앞으로 만약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기계로 대체해야 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창의적인 아이나 좀 세상이 원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부터 해서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패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네. 결국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좀 더 진취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시스템, 이런 어떻게 보면 마인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책은 제목이나 이 책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유호연 작가님도 어떤 그런 또 이야기를 해주실까, 또 네. 어떤 주제에 또 깊이 또 생각을 하고 있을까도 더 주목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얘기 나누고 싶어요. 네. 예. 일단 제가 아주 지금 이 책을 다 쓰고 결론은 결국은 다양성이 없으면 뭐 역할 조직을 한들 무슨 소용이냐. 나랑 아무리 역할 조직이어도 전 직원이 똑같은 생각하면 어떤 혁신도 일어날 수 없고 전 직원이 똑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혁신도 일어날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반만년 단일 민족이잖아요. 일본이 제 해석으로는 일본이 지금 상태가 된 거는 일본은 IT 기술이 없잖아요. IT 그런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건 결국은 고령화 사회가 됐는데
고령화 사회가 되면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국가의 젊은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 젊은 다이내믹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 똑똑한 사람 데려와서 미국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열심히 미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돈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일본은 그 순수성을 지키고 이민을 안 받기 위해서 그리고 고령화가 됐는데 젊은 사람들을 안 받아서 그래서 일단 젊은 사람들이 취업은 잘 된대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갈 것 같았는데 지금 제가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막 촛불시위 혁명도 일어나고 변화를 일본은 위에서 안 내려주면 변화하지 않는 나라예요. 메이지 유신도 위에서 했기 때문에 된 거고 아래서부터 막 일어나고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위에서도 변하고 아래서도 변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꾸 누군가 와서 떠들면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다양성 얘기를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뭔 소리 하는 거야가 되겠죠. 잘 모르죠. 사실 제가 다양성 많이 안 겪어본 것 같아요. 예, 살면서. 예. 관심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 단일 민족에서 굳이 신경 쓸 일도 아니고 근데 곧 한 저는 3년 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큰 화두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도 뭐 남녀에 대한 다양성의 문제는 화두가 되고 있지만 뭐 인종과 뭐 여러 가지 다양성의 이야기. 그래서 다양성 단순히 생각하면 그거예요. 우리 고급 레스토랑에 갔는데 뭐 동남아 사람, 인도 사람, 아프리카 사람, 막 옛날에 한국 사람만 가득했던 레스토랑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지금 웬만한 미국인들보다 미국 내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거든요.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서 막 옛날에 백인들만 있었던 막 최고의 리조트 같은데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백인들은 좀 뭐 짜증내는 사람도 누구지? 있고 네. 뭐지? 왜 백인들만 노는데 아시아인들이 왔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는 인종주의자도 있고 아니면 뭐 환대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의 완전 고급스러운 곳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동남아 사람들이 가득 찼다. 그러면 뭐 어떻게 뭐 중국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엄청 시끄럽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그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이죠. 근데 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 얘기하기는 좀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지 사실 제가 제 가장 메인 일은 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메인은 회사 일이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사이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하면서 조금씩 글을 쓰고 있어요. 저희도 다양성에 대해서 좀 더 유의 깊게 보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기적 직원들이 만드는 최고의 회사 유호연 작가님이랑 재밌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렇게 방송을 마치고요. 네. 다음 주는 그 이동진 작가님의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 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아쉽지만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리콘밸리 같이 또 저희 다독도도 계속 들어주시고요. 네, 계속 듣고 있었어요. 네, 저희가 실리콘밸리 다독도 특파원으로 네.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